네, 안녕하세요. 2020년 국가공무원 7급 필기시험 경영학 해설 강의를 맡은 경영학 박사 이인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그 시험 보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단 그 문제 20문항 좀 해설하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전체적인 총평 좀 말씀드리고 한 문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번에 출제된 문제들을 보게 되면 역시나 그 경약 전 범위에 대해서 그 각 분야별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들 보시게 되면 그 단순하게 암기해서 푸시는 문제들은 거의 없었고요. 대부분 그 해당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좀 수반하고 계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역시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분명한 팁이 되죠. 경영학 무조건 외워서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체계를 가지고 조금 이해하는 형태로 공부를 하셔야만 앞으로의 시험에도 대응이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 시험은 전체적으로 그 난이도는 한 중상 정도의 난이도, 중상 정도의 난이도였다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총평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이제 문제 하나씩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부터 보시는 거고 헤이즈와 휠라이트의 제품 공정 행렬에서 제시한 최적 조합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하고 있고 지문 4개가 들어와 있죠. 소품종 소량 생산 조립 라인 생산 2번 표준품 대량 생산 연속 생산 3번 다품종 소량 생산 묶음 생산 4번 비표준품 소량 생산 주문 생산이라고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문제 내용들을 그 정리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풀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문제를 푸시는 팁이긴 한데 용어상으로 소품종 소량이라는 표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일단 1번 문제 정답은 1번으로 확인이 되는 거고 일단 내용적인 측면 잠깐 정리를 하시면 그 헤이저 헬라이트의 제품 공정 매트릭스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제품이 변화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정도 변화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제품은 어떤 형태로 변화를 하게 되냐면 다품종 소량 생산에서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공정의 형태도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품종 소량 생산 쪽으로 갈수록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냐면 잡샵 공정 또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개별 작업 공정이라는 형태로 많이 번역을 하죠. 그리고 소품종 대량 생산 쪽으로 갈수록 연속 공정 쪽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결합해 놓은 것이 헤이즈와 힐라이트의 제품 공정 매트릭스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논리를 다른 관점으로 잡아드리면 다품종 소량 쪽으로 갈수록 고객화라는 경쟁 우선순위를 추구하기 위한 공정이 사용되는 거고 소품종 대량 생산 쪽으로 갈수록 원가라는 경쟁 우선순위가 추구되는 공정들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헤이저 힐라이트의 제품 공정 매트릭스가 되는데 일단 소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러니까 조립 라인 생산이라는 것 역시 말도 안 되겠죠. 그래서 1번 문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다음 2번 문제 보시면 판매 활동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조업자가 중간상을 이용할 때 줄어드는 총 거래 수는 이라고 하고 있고요. 자료상으로 보시면 제조업자가 100개, 고객이 10만 명, 중간상이 2개라고 주어져 있고요. 밑에 이제 지문 4개가 들어와 있는 형태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일단 제조업자와 고객 사이의 관계가 기본적인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이에 뭐가 끼어 들어가게 되냐면 제조업자와 고객 사이에 중간상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상이 없는 경우와 중간상이 있는 경우로 변화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래 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은 중간상을 이용할 때 줄어드는 총 거래 수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풀어보면 먼저 중간상이 없는 경우에 제조업자는 100개고요. 고객이 10만 명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개를 곱해 놓은 것이 중간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거래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걸 계산을 해 보시면 죄송합니다. 1000만 개네. 네. 1000만 개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상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거래 형태가 바뀌게 되냐면 제조업자가 100개고요. 중간상이 2개, 고객이 10만 명이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요 안에서 거래는 모두 몇 개가 발생하냐면 100 곱하기 2 해서 200개의 거래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서 20만 개의 거래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거래를 더하면 20만 200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중간상이 없다면 1000만 개의 거래가 발생을 했는데 중간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20만 200개가 존재하니까 이 둘의 차이가 중간상이 개입됨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거래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거 계산하시면 얼마의 값이 되냐면 979만 9,800개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치사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치사슬에 대한 내용은 워낙 자주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라서 대부분의 분들이 정리하고 계셨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 가치사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연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을 의미하는 거죠. 물론 거기에 추가적으로 끌고 가면 그 가치사슬이라는 것은 가치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본원적 활동, 문제 상황에서 번역으로 넘어가면 주활동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치 창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활동, 지원적 활동 또는 문제 상황으로 가면 보조 활동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활동과 보조활동이라고 하는 두 가지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시는 게 가치 사슬과 관련된 기본적인 이야기들이 되고요. 지문 살펴보시면 1번 가치 사슬이란 기업이 가치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2번 주활동은 기업이 투입물을 산출물로 변환시키면서 직접 가치를 증가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3번 가치사슬의 수평축을 따라 기업이 수행하는 각 활동은 가치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고 비용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킨다. 4번 보조활동에는 연구, 개발, 인적 자원 관리, 회계와 재무 등의 활동들이 포함된다. 답은 3번이 되죠. 일반적으로 가치사슬 수평축을 따라 활동들이 움직이게 되면 가치는 점진적으로 증가됩니다. 하지만 가치가 증가된다라는 것이 꼭
비용이 감소한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가치라는 것은 아웃풋에서 인풋을 빼준 겁니다. 결국 가치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인풋을 줄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웃풋을 늘리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사슬을 따라가면 가치는 증가하지만 비용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돼요. 그래서 3번 문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4번 문제 보시면 인사평가와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집단 성과급 제도는 근로자 간의 인간관계 훼손, 협동심 저하 등 개인 성과급 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성과 배분 제도라고도 한다. 2번 균형 성과표는 임직원의 성과를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의 측면에서 다면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3번 목표에 의한 관리는 본인을 포함한 상급자와 하급자, 동료와 외부의 이해 관계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가와 피드백을 총칭한다. 4번 선택적 복리 후생은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하기 때문에 동기부여에 효과적이지만 관리가 복잡하고 운영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답은 뭘까요? 답은 3번 보시게 되면 본인을 포함한 상급자와 하급자, 동료와 외부의 이해 관계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가와 피드백, 뭐에 대한 의미? 360도 성과 피드백 또는 다면 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목표에 의한 관리라고 쓰고 있으니까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목표에 의한 관리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말 그대로 목표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거고, 이러한 목표에 의한 관리는 모두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의 구성 요소는 구체적이고 단기적이고 계량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라는 골 세팅, 목표 설정이라는 구성 요소. 두 번째,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경영자 혼자 하지 말고 종업원을 참여시켜라. 상급자 혼자 하지 말고 하급자를 참여시키라고 하는 participation, 참여라고 하는 두 번째 구성 요소. 마지막으로 과정을 동시 통제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피드백이라는 것이 되죠. 그래서 MBO라는 것은 목표 설정, 참여, 피드백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고, 아마 어떤 내용도 이미 정리하고 계셨을 거라고 보여지긴 하냐면 그 목표 설정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원칙 하나가 있죠. 그리고 그 원칙이 바로 뭐냐면 스마트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MBO에 대한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3번의 뒤에 있는 내용들은 다면 평가제도 또는 360도 성과 피드백에 대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이 되어 그래서 4번 문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면 이자율이 연 10%, 이자 연 2회 지급, 만기 20년인 채권은 기업의 유일한 부채이고 액면가에 거래되고 있으며 부채 비율은 0.52다. 이 기업의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12%이고 법인세율은 20%일 때 자기 자본 비용을 계산하라고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가중평균 자본 비용과 관련된 계산 문제 중에 가장 전형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 과정 좀 보시면 일단 공식부터 봅니다.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어떻게 구할까요? 세후 타인 자본 비용에다가 타인 자본 비용에
구성 비율을 곱해 주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비용에다가 자기 자본의 구성 비율을 곱해주는 형태로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식에다가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들에 대한 숫자를 대입하면서 얘에 대한 값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세후 타인 자본 비용 어떻게 구할까요? 타인 자본 비용에다가 1 마이너스 법인세율을 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료상으로 보시게 되면 세후 타인 자본 비용은 일단 표면 이자율이 10%네요. 그리고 뭐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냐면 법인세율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1 마이너스 세율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세후 자본 비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뭘 곱해 주냐면 구성 비율을 곱해 주어야 하는데 문제상으로 어떠한 자료가 주어져 있어요? 자기 자본분의 부채가 0.5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직관적으로 가시면 이 값이 0.5가 되기 위해서는 부채가 1이라면 자기 자본은 2의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전체 3 중에 1이 부채고 2가 자기 자본이라고 하고 있는 거고 이 부채가 바로 타인 자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 자본의 구성 비율은 3분의 1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뭘 더해 주냐면 이쪽을 더해 주어야 하는데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자기 자본 비용이니까 그건 그대로 두고요. 거기다 구성 비율을 곱해 주는데 타인 자본의 구성 비율이 3분의 1이니까 자기 자본의 구성 비율은 3분의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료상으로 뭐가 주어져 있냐면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12%라는 것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요. 예. 여기다 쓰면 되죠. 12%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충족시키는 자기 자본 비용의 값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풀어서 계산하시면 자기 자본 비용은 14%가 계산이 돼요. 그래서 5번 문제 정답은 4번 14%가 되게 되는 겁니다. 다음 6번 문제 보시면 직무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즈니스 리스트럭처링은 기존의 업무 수행 프로세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가정을 의심하고 재검토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근본부터 전혀 다른 새로운 업무 처리 방법을 설계하는 것이다. 2번 직무 충실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의사결정의 자유재량권과 책임이 추가로 부과되는 과업을 더 할당하는 것이다. 3번 준자율적 작업 집단은 몇 개의 직무들이 하나의 작업 집단을 형성하게 하여 이를 수행하는 작업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허용해 주는 것이다. 4번 직무 전문화는 한 작업자가 하는 여러 종류의 과업을 숫자 면에서 줄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거 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냐면 리스트럭처링과 리엔지니어링이라는 것에 대한 차이점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돼요. 그러면 리스트럭처링과 리엔지니어링은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냐라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 리스트럭처링은 기존의 프로세스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기존의 프로세스를 수정 또는 개량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리스트럭처링의 의미가 되죠. 이에 반해서 리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기존의 프로세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서 프로세스를 재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장 잠깐 보시면 근본부터 전혀 다른 새로운 업무 처리 방식을 설계하는 것이다 라고 쓰고 있으니까 뒤에 설명은
리스트럭처링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리엔지니어링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6번 문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시험 목적상 리스트럭처링과 리엔지니어링을 구분해 놓으시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 문제 정답 1번임을 확인하고요. 다음 7번 고성과 작업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번 노사 간의 협력과 신뢰에 기반을 두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을 이끌어냄으로써 더욱 높은 성과의 달성을 유도한다. 2번 교육훈련 및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와 다양한 교육훈련 및 인적 자원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3번 직무는 개인 단위로 설계되고 시장 지향적 고용관계를 지향하며 세밀하고 명확한 직무 규정을 강조한다. 4번 인적 자원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업무와 조직에 대한 구성원들의 정서적 몰입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다라고 지문 4개 들어와 있고요. 일단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보게 되면 어떤 형태로 접근하시는 게 테크닉적인 측면이 되냐면, 지금 4개 지문 쭉 읽어 보시면 살짝 다른 3개와 느낌이 다른 문장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3번 문장이 되죠. 왠지 조금 뭔가 Y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쪽은 Y와 X가 좀 섞여져 있는 그런 형태의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형태로 접근해서 어쨌든 시험 당일 현장에서는 답을 찾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형태로 가져가시면 테크닉으로 정답을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조금 이제 교과서적인 관점에서 해설을 좀 드리면 고성과 작업 시스템 말 그대로입니다. 고성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개념이 들어가 있냐면 작업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으니까, 시스템, 뭘 강조하는 개념일까요? 상호 작용을 강조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끌고 가면 고성과 작업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직무를 개인 단위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팀 단위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번 문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다음 8번 가시면 시장의 수요 변동성에 의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조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데,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고객의 주문 시점부터 제품의 인도 시점까지인 리드 타임이 가장 긴 제조 전략은 이라고 하고 있고, 그 밑에 보시면 1번 재고 생산, 2번 주문 생산, 3번 재고 조립 생산, 4번 주문 조립 생산이라고 들어와 있고, 요거 간단하게 부연 설명 좀 드리면, 지금 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냐면 리드 타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생산 운영 관리 쪽에서 보시면 경쟁 우선순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결정이 되냐면 흐름 전략이라는 것이 결정이 돼요. 그랬을 때 이 경쟁 우선순위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경쟁 우선순위를 끄집어내면 저원가 생산을 의미하는 원가라는 경쟁 우선순위와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고객화라는 경쟁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원가라는 경쟁 우선순위를 추구하는 흐름 전략을 우리는 라인 흐름 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요. 고객화라는 경쟁 우선순위를 추구하는 흐름 전략을 유연 흐름 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이 라인 흐름 전략과 유연 흐름 전략 중에 어느 쪽이 리드 타임이 더 길게 되냐면
유연 흐름 전략이 더 리드 타임이 길게 돼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리드 타임은 생산 리드 타임과 주문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생산 리드 타임은요, 생산을 개시하는 시점에서부터 제품이 소비자에게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것들이 결합되기 시작하냐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문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근데 주문이라는 것은 생산 개시 이전에 들어올 수도 있고 생산 개시 이후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산 개시 이전에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생산하기 전에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객과 또는 유연 흐름 전략을 쓰는 경우에는 주문이 여기에 들어오는 겁니다. 반대로 주문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주문이 생산 개시보다 뒤에 들어오니까 주문받은 대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이 주문을 예상해서 만들기 시작했을 거고, 그러한 관점이라면 원가라는 경쟁 우선순위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화라는 경쟁 우선순위를 추구하게 되면 총 리드 타임은 이렇게 잡히고요. 원가라는 경쟁 우선순위를 추구하게 되면 리드 타임은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고객화를 추구하는 경우가 원가를 추구하는 경우보다 리드 타임은 더 길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이제 다시 문제 상황으로 돌아가면 리드 타임이 가장 긴 제조 전략을 구하는 거니까 어떠한 경쟁 우선순위와 관련되어 있는 고객화라는 경쟁 우선순위와 관련돼 있는 내용을 찾으시면 되는 거고, 사실 이거 설명드리면서 얘기를 해버렸죠. 생산 개시 이전에 주문이 발생하면 주문한 대로 만들 수가 있을 거라고요. 1번, 아까 지금 다 읽었죠. 그러면 재고 생산, 주문 생산 쭉 4개 보시게 되면 말 그대로 재고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 주문을 받아서 생산하는 거, 이 둘의 중간 형태가 조립 생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재고 생산은 원가라는 경쟁 우선순위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문 생산 공정은 고객화라는 경쟁 우선순위를 달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화라는 경쟁 우선순위와 관련돼 있는 제조 전략은 주문 생산이 되기 때문에 8번 문제 정답은 2번 주문 생산이 되는 겁니다. 다음 9번 소비자 행동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포괄적 문제 해결 행동은 소비자가 제품 부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충분하고 대체품들의 평가 기준을 잘 알고 있을 때 주로 발생한다. 2번 한정적 문제 해결 행동은 소비자가 내적 탐색과 더불어 외적 탐색도 할 수 있으며 조직의 수정 재구매와 유사하다. 3번 자동적 일상적 문제 해결은 소비자가 동일 제품을 반복 구매하여 그 제품에 대한 상당한 경험이 있고 만족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4번 조직의 단순 재구매는 구매 조건의 변경이나 경쟁 입찰 없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매 상황을 의미한다. 역시나 소비자 행동의 유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고요. 소비자 행동은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나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관여도라는 기준을 가지고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관여도라는 기준을 가지고 소비자 행동을 나누게 되면 포괄적 문제 해결, 제한적 또는 한정적 문제 해결, 마지막으로 일상적 문제 해결이라는 세 가지로 나누게 되고요. 지금 관여도에 따른 기준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일반적으로 포괄적 문제 해결에서 일상적 문제 해결 쪽으로 갈수록 저관여의 특징을 가지게 돼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일상적 문제 해결에서 포괄적 문제 해결로 갈수록 고관여의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포괄적 문제 해결 행동은요,
사전에 지식이 없고 대체품의 평가 기준을 잘 알고 있지 못할 때 주로 발생하는 소비자 행동이 돼요. 그래서 9번 문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10번 보시면 지주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거고, 일단 지주회사에 대한 개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뭘까요? 어떠한 기업은요, 다른 기업에 뭘 가지고 있고 주식을 가지고 있고 그 주식을 근거로 해서 그 기업들에 대해서 사업 활동에 관여하는 그런 것들을 업으로 하는 기업을 지주회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문 보시면 1번 지주회사는 다른 기업의 주식 소유를 통해 다른 기업을 경영상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기업 집중 가운데 하나이다. 이게 바로 지주회사에 대한 개념이 되죠. 2번 순수 지주회사는 독자적인 사업 부문 없이 전략 수립, 재무 등 자회사의 경영 활동을 총지휘하는 본부 기능만 담당한다. 3번 금융지주회사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업종이 다른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대형 금융회사들이 주로 채택하고 있다. 4번 지주회사의 레버리지 효과는 자회사를 지배하는 데 필요한 소유 주식의 비율이 높을수록 더욱 커진다라고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문제 지주회사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레버리지 효과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어버렸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레버리지 효과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레버리지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렛대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기 자본이 아니고요. 타인 자본을 통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여가는 효과를 우리는 레버리지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레버리지 효과라는 것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 중에 어느 쪽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타인 자본 쪽과 관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뒤에 문장 보시면 자회사를 지배하는 데 필요한 소유 주식의 비율이 높다, 소유 주식의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타인 자본이 아니라 자기 자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지문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번 문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 가겠습니다. 운전자본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거고, 일단 운전자본에 대한 개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예요. 기업이 뭔가 운용할 수 있는 자본, 그렇다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단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단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이 운용할 수 있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이 운용할 수 있는 자본, 그걸 우리는 운전자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1번 매입 채무 회전 기간을 연장하면 현금 전환 주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 2번 영업 주기는 재고자산 회전율과 매출 채권 회전 기간을 재고자산 회전 기간과 매출 채권 회전 기간을 합한 것이다. 3번 매출 채권 관리에서 현금 할인율이 높을수록 매출 채권의 회수 정도가 빨라진다. 4번 보수적 단기 자본 조달은 유동자산을 주로 단기 부채로 조달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역시나 그냥 간단하게 부연 설명하면서 답 체크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표현 보고 계시냐면 보수적이라는 표현 보고 계시죠. 일반적으로 자본 조달이라는 것은 공격적인 방법과 보수적인 방법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그랬을 때 공격적인 방법은 고정자산은 장기 자본으로 조달하고요. 유동자산은 단기 자본으로 조달하는 방법을 의미하게 돼요. 이에 반해서 보수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모든 자산을 장기 자본으로만 조달하는 방법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4번 보시면 보수적이라고 쓰고 있으면서 단기 부채로 조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틀린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수적이라는 것은 모든 자산을 장기 자본으로만 조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번 문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다음 12번 노동조합과 노사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은 오픈샵 제도를 확립하려고 노력하고 사용자는 클로즈샵이나 유니온샵 제도를 원한다. 2번 노사 관계는 생산의 측면에서 보면 협조적이지만 생산의 성과 배분 측면에서 보면 대립적이다. 3번 노동조합의 경제적 기능은 사용자에 대해 직접 발휘하는 노동력의 판매자로서의 교섭 기능이다. 4번 노사 간에 대립하는 문제들이 단체 교섭을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노사 간에는 분쟁 상태가 일어나고 양 당사자는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실력 행사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노동쟁의 또는 쟁의 행위라고도 해요. 노동쟁의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답은요? 1번이 되죠. 일반적으로 샵제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샵제도 두 가지만 꼽아서 이야기를 하면 오픈샵과 클로즈샵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됩니다. 그랬을 때 오픈샵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해당 노동자가 노동조합원이든지 노동조합원이 아니든지 상관없이 고용할 수 있는 샵제도 따라서 오픈샵은 사용자에게 유리한 샵제도가 됩니다. 이에 반해서 클로즈샵 제도라는 것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노동자들만 고용할 수 있는 샵제도가 되고요. 따라서 클로즈드 샵 제도는 노동조합에게 유리한 샵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번 보시면 오픈샵은 노동조합, 클로즈샵은 사용자라고 쓰고 있죠. 결국 바뀌어서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12번 문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13번 일반적으로 제품의 구성 차원은 핵심 제품, 유형 제품, 확장 제품의 세 가지 수준으로 구성되는데 애프터 서비스와 동일한 제품 차원에 속하는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하면서 기역부터 이응까지 내용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문제 푸시기 전에 요 내용 세 가지에 대한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제품의 개념이라는 것은 좁게 정의할 수도 있고 넓게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좁게 정의하면 소비자가 느끼는 편익이라고 할 수 있고 그 편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핵심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범위가 좀 넓어지면 그 편익을 충족시켜줄 목적으로 유형적인 측면이 결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을 유형 제품 또는 실제 제품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무형의 것이 추가된 형태를 확장 제품 또는 확대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상으로 보시면 애프터 서비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애프터 서비스라는 것은 당연히 무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뭘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확장 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중에 무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확장 제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배달, 설치, 신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번 문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디귿은 핵심 제품에 해당하고 나머지가 유형 제품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13번 문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다음 14번 다국적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네 가지 전략을 평가하는 통합 적응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글로벌 표준화 전략은 높은 수준의 비용 절감 압박과 낮은 수준의 현지 적응 압박이 결합하여 나온 것이다. 2번 국제적 전략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내수 시장이 있고 강력한 명성과 브랜드를 보유한 다국적 기업들이 주로 사용한다. 3번 다국적 전략을 추구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현지 적응을 최대화하려고 시도한다. 4번 초국적 전략을 추구하는 다국적 기업이 창출하는 가치 대부분이 현지국에서 창출되기 때문에 환 위험에 적게 노출된다. 사실 이 문제 경영학 문제라기보다는 국어 문제라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한데요. 문장이 말이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죠. 어느 부분이요? 4번 잠깐 보시면 지금 다국적 기업이 창출하는 가치 대부분이 현지국에서 창출된다라면 뭐에 영향을 받을까요? 환율,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보면 환율에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환율의 변화에 따라서 변동되는 것을 우린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냐면 환위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현지국에서 뭔가 창출된다면 환위험이라는 것은 높아지게 될까요? 낮아지게 될까요? 높아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환위험에 적게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노출된다라고 써야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14번 문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15번 단일 투자 대안의 경제성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순현가법은 투자 대안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고 투자 원금과 비교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2번 회계적 이익률법은 장부상 연평균 회계적 이익이 장부상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된다. 3번 내부 수익률로 투자 대안의 현금 흐름을 할인하면 순현재 가치는 0이 된다. 4번 회수기간법은 투자 대안의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지만 자의적인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 간단한 얘기 중에 하나죠. 답은 회계적 이익률이라는 거 어떻게 계산할까요? 연평균 회계적 이익, 순이익을 연평균 투자액으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쓰고 있어요? 연평균 회계적 이익, 여기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분모에 장부상 총 자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연평균 투자액이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따라서 15번 문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16번 공급사슬 관리의 주요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역시나 조금 까칠한 부분이 있는 문제이긴 했습니다. 특화된 제품들에 사용되는 공통 부품의 수요 변동성은 특화된 각 제품의 개별 수요 변동성보다 작게 되는 리스크 풀링 특성을 반영하여 재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2번 공급자 재고 관리는 수요자의 측면에서 공급자가 재고를 추적하고 납품 일정 및 주문량을 결정하여 주문 시간 비용과 재고 유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이다. 3번 생산 프로세스에서 제품별로 특화된 부품의 재고량을 줄이기 위하여 제품의 차별화 시점을 최종 단계로 이전시키는 공정 재설계 방안을 지연 차별화라고 한다. 4번 정보 공유는 기업 내 생산 프로세스의 부서와 팀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정보의 지연 시간 없이 재고 관리와 수요 대비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 이 문장이 좀 복잡하고 길어 보이긴 하지만 사실 공급 사슬 관리라는 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보고 있는 내용이 되죠.
그러면 이 공급사슬 관리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는 건데, 조금 무성의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급사슬을 관리하자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급사슬이라는 것은 뭐의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급이라는 것은 생산과 유통이라는 것을 합쳐 놓은 거고, 사슬이라는 것은 걔네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급사슬이라는 것은 생산 시스템과 유통 시스템을 합쳐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사슬이라는 것은 한 기업 안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과 기업 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기업과 기업 간의 문제를 부분 최적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최적화하고자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공급 사슬 관리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4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기업 내 생산 프로세스에 부서와 팀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급사슬 관리라는 것은 기업 내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업과 기업 간의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번 문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17번 가겠습니다. 허버트 사이먼이 주장한 제한된 합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제한된 합리성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최적화와 만족회 중에 만족회와 관련돼 있는 것이 제한된 합리성의 의미가 되죠. 1번 과학적 관리법을 추종하여 절대적 합리성만을 추구하는 경영자들이 경제인이라면 제한된 합리성 내에서 현실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자들은 관리인이다. 그래서 허버트 사이먼의 이론을 관리인 의사결정 모형이라고도 하죠. 2번 제한된 합리성 때문에 사람들은 만족하기에 충분한 또는 최소한의 필요 조건을 충족시키는 선택을 한다. 3번 조직이 겪는 상황은 무정부 상태와 같이 불확실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의 의사결정은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 4번 문제 해결의 대안을 선택할 때 최선책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설정해 놓은 적절한 기준을 통과하는 대안 중에서 먼저 발견되는 것을 선택한다. 역시나 문장 4개 보시면 논조가 하나가 확 다르죠. 답은 3번 조직이 겪는 상황은 무정부 상태와 같이 불확실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의 의사결정은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비합리적이라고 쓰고 있으니까 허버트 사이먼의 제한된 합리성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17번 문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18번 문제 보시면 이 문제 역시나 조금 힘든 문제였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혁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기억, 존속적 혁신은 기존의 기술을 지속해서 개선하되 기존의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니은 선도 기업은 존속적 혁신에 자원 대부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파괴적 혁신에 사용할 여유 자원이 부족하다. 디귿 클레이튼 크리스텐스는 혁신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동시에 경기 순환을 발생시킨다고 처음으로 주장하였다. 리을 보통 혁신의 산물인 독점적 이유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역시나 그 크리스텐슨이라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기업과 니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크리스텐슨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과 니은은 맞는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을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디귿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혁신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 크리스텐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혁신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한 사람은 크리스텐슨이 아니라 슌페터라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기업,
니은, 리을은 옳은 설명이 되지만 디귿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18번 문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19번 경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기억, 과학적 관리란 경영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 실험 또는 판단에 의해 도출된 표준을 근거로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 방식이다. 뭐 크게 문제 없어 보이네요. 다음 니은 과학적 관리법은 조직 없는 인간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인간관계론은 인간 없는 조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약간 말장난 느낌이 없잖아 있기는 한데 조금만 그 과학적 관리법과 인간관계론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계시면 바로 판단할 수 있으시죠.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것은 인간을 X로 가정하고 있는 거니까 조직이 없는 걸까요? 인간이 없는 걸까요? 인간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간이라는 표현은 Y 관점에 대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것은 조직 없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 없는 조직이라고 비판을 받는 거고 반대로 인간관계론이라는 것은 과학적 관리법을 이제 비판하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 없는 조직이 아니라 조직 없는 인간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옳지 않은 문장이 되고요. 다음 디귿 보시면 경영과학은 수학적인 모델의 기초를 두고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이용하여 조직 내 경영관리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크게 문제 없어 보이죠? 다음 마지막 리을 시스템 이론에 따르면 전체는 상호 관련된 부분들의 집합이고 단순한 집합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옳지 않죠. 관련된 부분들의 집합이고요. 이 집합들 간에는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이 시스템 이론에 대한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을 역시 옳지 않은 문장이 되죠. 따라서 옳은 것은 기역과 디귿이 되는 거니까 19번 문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시설의 입지를 결정하는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중심지법은 새로운 시설과 기존 시설들과의 거리 및 수송할 물량을 평가 요소로 활용한다. 2번 요인평정법은 각 입지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반영한 가중치를 활용하여 양적 및 질적 요인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3번 수송계획법은 선형계획법의 한 유형으로 최소비용법, 보겔추정법 등으로 초기에를 도출한 후 수정배분법 등으로 최적혜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4번 손익분기점 분석법은 총생산 비용과 총수익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수요가 최대가 되는 최적 입지를 찾는 분석법이다. 답은 뭘까요? 이 손익분기란 표현 사실 어디서도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냐면 재무관리 쪽에서도 공부를 하시죠. 그리고 그 손익분기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냐면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생산량 또는 판매량을 의미하는데 그걸 계산할 목적으로 비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익분기점에서는 비용을 어떻게 가정하고 있을까요? 변동비와 고정비로 가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개념을 가져다가 입지 의사결정에 쓰고 있는 방법이 손익분기 분석법이 되고요. 그랬을 때 입지 의사결정 기법으로서의 손익분기 분석법이라는 것은 일단 각 입지 후보지별로 비용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고정비와 변동비를 고려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 능력 또는 생산 시스템의 규모까지 고려해서 최종 입지를 결정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입지 의사결정에서의 손익분기점 분석법이라는 것은 비용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고요. 그 개념에다가 생산 능력 또는 생산 시스템의 규모를 반영하는 입지 의사결정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뒤에 들어가 있는 설명과 전혀 다른 내용이 되죠. 따라서 20번 문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2020년 국가공무원 7급 필기시험 경영학 문제 20문항 전부 다 살펴보셨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번 준비한 시간 전부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